자, 오늘은요, NH 선물 리서치 센터 김승혁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아, 여의도에서 네. 상당한 또 미남이시라고 네, 제가 네, 접했습니다. 처음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봤다고요? 아, 네. 정말 꽃미남 스타일. 네. 그러니까요. 네. 댓글이 조금 이따 난리 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제 어떤 쪽 커버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요, 이제 FX 쪽을 좀 다루고 있고요. 주로 이제 달러라든지 유로화, 즉, 이제 foreign exchange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환율이고, 미국으로 치면 달러 인덱스, 뭐 유로화, 엔화, 위안화, 뭐 이런 것들을 좀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근데 돈의 흐름이 이제 각국의 이제 펀더멘털이라든지 아니면 채권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다 반영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통화 흐름을 좀 점검하려면 그런 것들을 전부 좀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좀 그러한 어떤 섹터이고요. 네. 와, 그렇습니다. 진짜 어려운 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댓글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왜요? 여의도 주진모. 지금 여의도 송승헌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어머. 이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주진모 송승헌 중에? 이 방송 혹시 예. 언제 라이브인가요? 아,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생방송이요? 계십니다. 아니 어제 진짜 이런 반응 하나도 없었거든요. 우리 사투리 클럽 했을 때 아우. 댓글이 아무것도 안 달렸어요. 아니, 정태규 팀장한테 다 말해. 정말 너무 반응이 다른 거 아닙니까? 아니, 혹시 지인분들 야. 함께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랬으면 좋은데 제가 오늘이 바로 이제 아침 방송이다 보니까 공유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휴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방송에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네. 못해가지고 네. 근데 불행하게도 아, 그럼 지인이 아니고 정말 네. 찐으로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송동현이 아니고 송동현이네. 예, 알겠습니다. 저 아니고요. 아, 네. 사담을 여기까지 좀 해보고 저희가 요즘 시장에서 킹달러란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그냥 은어죠. 정말 그런 단어가 있진 않죠. 아, 그런 단어를 공개적으로 쓰지는 않아요. 아, 네. 진짜로 그만큼 달러가 강세라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약간 고점 찍고 좀 횡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실 보세요? 저는 네네. 5월달, 6월달, 그러니까 하반기 전망할 때부터 제 뷰는 그러니까 하반기 거의 연말쯤에는 달러가 내려갈 거다. 지금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 고점이다라는 게 제 뷰였는데 그래서 3분기 정도에는 횡보할 거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킹달러라는 얘기가 사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는 약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지금 경기가 어려우면 경기 침체 이슈가 오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를 사요. 근데 반대로 경기가 좋아요. 경기 침체가 아니고 경기가 좋은데 그럼 경기 주도를 어느 국가가 하느냐라고 봤을 땐 미국이 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코로나에서 먼저 회복을 하고 있는 국면도 미국이고 그다음에 지금 75bp 인상 뭐 얘기고 나오고 있잖아요. FOMC에서. 그렇다면 걔네들이 금리 인상 가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경기가 튼튼하다라는 어떤 본인들의 자신감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그만큼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건 본인들의 어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의 견고함 같은 거를 꽤 많이 얘기를 하죠. 아무래도 뭐 시장은 그렇지만 뭐 타이트한 노동시장에 우리는 우려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최근에 뭐 이제 노동시장을 좀 점검해 봤을 땐 아무래도 타이트한 거에서는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뭐 이런 상황인데 뭐 돌아와서 아무튼 경기가 좋으면 미국이 좀 주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달러는 어찌됐건 미국이 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국면에서 달러가 선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측면 극단을 봤을 때 둘 다 달러에 대한 선호가 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거를 이제 이론으로 얘기를 하면 뭐 달러 스마일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양 측면에서는 결국엔 달러가 강세다. 근데 이게 지금 실제로 경기가 그만큼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경기는 어떠한 측면을 그대로 가고 시장이 어떠한 컨센서스로 이런 걸 해석하느냐에 대한 차이인데 지금 아무래도 워낙 매크로적인 어떤 불안감 같은 것들이 많고 시장에서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지금 되게 어떤 심리 같은 게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장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 극단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시장에서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달러가 이제 킹달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물가도 상당히 높고.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달러가 조금 내려올 거다라고 보는 뷰는 아무래도 이제 아까 얘기하셨듯 이제 물가가 내려올 거다. 좀 피크아웃 될 거다라는 거고 그거에 따른 미국 연준의 이제 그 리밸런싱이라는 얘기를 저는 사용을 하는데 네. 이제 긴축에 대한 리밸런싱을 할 거다라는 어떤 뷰 그러니까 전망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는 아직까지는 달러가 고점이고 이제는 4분기 말로 갈수록 이제 내려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면 3분기까지는 조금 고점으로 갔다가 4분기부터는 좀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는 뷰신 거죠. 네네네 맞아요. 최근에 이제 달러가 또 잡힌 트리거로 하나 작용을 했던 요인 중에 또 하나가 이 시비가 또 빅탭을 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 물론 유럽 국가들이 금리 인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호재거리는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달러 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환율이라는 게 통화 가치의 또 상대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로 좀 영향을 주고받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글로벌리 위안화, 뭐 또 엔화, 뭐 유로화 이런 부분들도 다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까요? 우선 저희가 시간이 좀 충분하니까 하나씩 네. 차근히 점검을 해드리자면 예. 감사합니다. 이거 화면을 제가 공유해드릴 수 있나요? 네, 네. 예. 이게 이제 제가 보는 화면인데 네. 이제 상반기에는 물가가 높았다. 그리고 미국은 본인들의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 그래서 매파적인 패드가 나왔다. 이게 첫 번째 이제 달러 강세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달러 독주였다. 그러니까 여타 넌 US 국가들의 통화 정책이 긴축적이지 않았다라는 게 상반기 국면이었고 이거에 따라서 달러는 강세가 나왔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4분기에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게 약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선 물가는 피크아웃을 보이고 있고 미국은 이제 경기 모멘텀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 이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런 두 개가 겹치다 보니까 이제 연준의 속도, 긴축 속도가 리밸런싱 될 거다라고 있는 게 본 거고, 그 다음에 넌 US들의 반격이라고 정리해 놓은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럽이라든지 여타 이제 미국 외 통화 긴축 국가들의 어떤 긴축 공조화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 그거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 상단이 눌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는 USD는 오버슈팅을 되돌릴 것이라는 이러한 소제목을 좀 뒷받침하는 근거로 가져온 건데요. 네. 뭐 천천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제 다 잘 아시겠지만 ECB의 빅 스텝 그리고 이제 또 이제 25bp에서 50bp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단행을 했잖아요. 특히 ECB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인 블로그에 하반기에는 예금금리 마이너스 탈피시킬 거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정상화에 대한 니즈는 충분히 높아요. 다만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두 가지 정도인 건데 뭐 전쟁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아직까지 높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뭐 이게 요즘에는 많이 사그러들었지만 통화 정책을 운용하는 입장으로서는 여전히 이제 하나의 위험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 분절화 이슈인데 이제 EU 같은 경우는 사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다 모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이 이제 어떤 A라는 통화 정책을 운영하면 그 효과가 고르게 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탈리아라든지 뭐 그리스라든지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A라는 통화 정책을 운용해도 각각 영향력이 다를 수 있거든요. 최근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사실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였고 ECB 통화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나름 답을 내줬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상단을 제한하겠다. 일종의 이제 일본 같이 무제한 국채 매입을 진행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통화 정책을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시장 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뭐 어찌 됐건 요는 결국엔 ECB도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상화냐, 긴축이냐, 이게 두 개가 되게 이제 시장 내에서 혼돈해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75bp를 올리면 이거는 이제 정상화를 하고 있는 거다. 긴축을 하고 있는 거다. 뭐 완전 어감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기준이 사실 좀 없어서 그런 건데
중립금리라는 개념이 뭐 저희가 이제 통화정책위원회를 얘기를 하다 보면 한 번씩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성장이랑 네. 그 다음에 안정이랑 딱 균형점에 맞는 어떤 이상적인 금리예요. 네, 네. 중립금리가. 뭐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 무게 중심 같은 뭐 게임 이름으로 따지면 뭐 내시균형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뭐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네네. 뭐 아무튼 그런 중립금리 수준이 있다면 그 중립금리의 전까지 금리를 인상하는 건 정상화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 중립금리를 넘어선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성장을 저해할 어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경기를 우리는 어느 정도 꺾어가면서까지 물가를 잡겠다라는 의지가 제대로 표명되는 게 중립금리 이상. 그럼 그때부터는 저희는 긴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네네네. 지금의 시대는 긴축이 많네요. 중립금리 이상이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요? 네네네. 네. 아직은 중립금리를 넘어서지 않았다라고 네네. 저번에 통화정책위원회에서 이창용 총재가 말씀하셨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중립금리를 어느 정도 설정하는지 명확하게 얘기를 못해요. 2.5라고 알고 있었는데 맞아요. 아닌가요? 2.5인데 걔네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2.5는 이제 세인트루인스의 이제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가 얘기를 한 거고 사실 그거는 그 사람의 매파적인 성향이 어떻게 담겨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정확한 수치라고는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각 여는 총재마다 사실 성향이 다 다른데 그거에 따라서 중립금리를 본인들도 설정하는 게 조금씩 다르고 어떤 사람은 뭐 라파엘 뭐 총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립금리는 명확하게 산출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방금 얘기하셨던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는 2.5%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명확한 수치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뭐 중앙은행에서도 발표를 하지 않고 다만 어느 정도 수준이다의 레인지는 시장 내에서 예측은 하죠. 근데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는 금리가 이제 금리 인상이 나온다라면 긴축이고 그 전이다 하면은 정상화다라고 좀 구별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러한 어떤 구별 정도가 필요한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아직까지는 되게 뚜렷하다. 근데 이제 달러 인덱스는 간단하게 통하고 페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환율은 USD KRW, 뭐 USD JPY 다 이제 쌍으로 페어로 묶여 있는데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달러 vs 근데 대신 여러 가지 통화가 좀 묶여 있어요. 예. 뭐 유로화라든지 엔화라든지. 예.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 중에 유로화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로화가 이제 50bp 인상 이런 걸로 통해서 저점을 탈피한다면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좀 상당히 눌릴 거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근거로 지금 가져온 거죠. 뭐 사실 유로화도 그렇고 뭐 달러도 그렇지만 우리 뭐 또 먼 나라 이웃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 그런 의문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실 유럽이 말씀대로 되게 복잡하잖아요. 막 나라가 막 이렇게 그죠. 독일은 잘 살지만 예. 뭐 이탈리아, 뭐 그쵸. 남유럽이 조금 재정이 불안하고 그래서 막 저도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과연 유럽이 그 50bp 인상할 정도로 체력이 강한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리스의 남유럽 재정 위기를 겪었는데 이걸 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맞아요. 부채가. 예, 이런 부분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서 유로가 과연 올려도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유로가 규모가 크니까 올려도 달러가 안 눌릴 것 같았고 느낌은 들었는데 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오히려 더 강달러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연구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래도 이런 상황이지만 유로화를 그래도 빅스텝을 한다는 자체가 강달러를 누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네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상황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유럽의 어떤 경기적 체력이 어디까지의 금리 인상을 감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네네네. 의문점은 있지만 대부분의 중앙은행 총재분들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물가를 먼저 잡아야 된다. 우리가 성장 모멘텀이 조금 완화되더라도 좀 꺾이더라도 우선 물가를 먼저 잡는 게 우선순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대부분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의 어떤 스탠스고 저희의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이창용 총재께서 성장보다는 물가를 먼저 잡아야 된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기적 어떤 여건이 되지 않더라도 유럽은 특히 ECB는 금리를 올리고 싶어 할 상황이다라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로화가 강세다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 얼마 전까지 유로달러 페리티가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뭐 다행히 그 구간을 저는 이제 이 사건을 저는 나름대로 여기서의 시사점을 좀 찾자면 네. 그동안 저항선이 없이 좀 내려오던 유로화가 일종의 저항선을 찾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통화 거래를 거의 보니까 네네. 그 페리티 이하로 내려온 상황에서 유로화 매수 대응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시장에서. 네, 바로 즉각적으로.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보자면 아무래도 뭐 저점 매수도 있겠고 당연히 네네.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뭐 옵션 같은 문제도 좀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네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페리티 밑으로 내려가면 옵션을 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외가격으로 넘어가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로를 매수를 해서 이제 본인들의 프리미엄 이상의 어떤 커버를 커버를 하기 위해서 뭐 네. 이런 상황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롱베팅을 했던 사람들이 숏베팅을 했던 사람들의 숏커버가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근데 어찌 됐건 이 정도에서는 충분하게 하단 지지를 받는구나 정도를 좀 점검했던 상황.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계속 유로화는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약세에서 좀 탈피를 하자면 지금 달러가 되게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좀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유럽 펀더멘털에 대한 얘기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앵커님께서 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원자재 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고 어제 미국 장에서도 이제 노드스트럼 관련된 어떤 우려가 사실 소화가 꽤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최근 이제 러시아 천연가스의 이제 노드스트럼 1의 파이프라인이 가동 중단이 됐다가 21일부터 가동 재개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유럽의 특히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유럽 내에서 제조업을 많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EU의 어떤 GDP의 비율을 봤을 때 독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독일이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가스라든지 원유라든지 이런 원자재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어떤 가스 공급이 좀 불안해진다면 아무래도 유럽 경기 전체가 좀 침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이제 전쟁의 어떤 여파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유럽의 지금 이런 상황에 시시각각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는 노드스트림이 재개가 됐다라고 해서 한동안 좋았어요. 월요일, 저번 주 금요일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또 빠지는 거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40% 정도를 재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실제 발표를 해보니까 20% 정도로 축소했거든요. 공급량을. 그러면 재개는 하는데 실제 들어오는 가스 내양이 적은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가스 공급에 대한 부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거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연장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이 된다면 유럽 내에서 ECB가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유로화의 매수 대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걸 좀 지켜는 봐야죠. 유로화가 그냥 바닥 정도 지지를 했다. 바닥을 탈피했다 정도지 뭔가 상방을 뚫을 수 있는 어떤 압력은 아직 전쟁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유로화도 유로화지만 사실 엔저도 한창 많이 이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같은 이머징 마켓에서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최근 139까지 갔다가 이게 달러엔 기준인데 지금은 그래도 좀 내려왔어요. 136 정도로. 근데 이제 엔화에 대한 점검을 좀 두 가지 정도 드리자면 왜 엔화가 초약세냐라고 했을 땐 사실 누구나 아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구로다 총재의 초완화적 통화정책 운영이라는 게 있죠. 뭐 무제한 국채 매입이라든지 지금 이제 일본 국채 10년물은 상단을 2.5%로 막아놨어요. 그 이상을 못 올리게끔 통화정책을 운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채 매입을 그걸 위해서 무제한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얼마 전 BOJ의 이제 통화정책 의사록이 나왔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우리는 완화적 여건을 유지를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표명했다. 지금 코로나 너무 심각해서 그런 거예요?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뭐 사실 일본은 이제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인 거죠. 네, 일종의 이제 아베노믹스에 대한 연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도. 네. 근데 이제
얼마 전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전 아베 총리께서 이제 피격을 당하셨을 때 엔화가 오히려 순간적으로 반등을 보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아베 총리가 이게 되게 시장 논리로 이걸 평가한 건데 아베 총리께서 이제 피격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전 아베 총리가 주장했던 아베노믹스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초완화정 통화 정책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순간 들어왔어요. 물론 바로 되돌려지긴 했는데 그런 어떤 상황을 보면 이제 시장에 대한 해석이 정확한 거죠.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 BOJ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그게 지금 엔화의 초약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반증이 된 거네요. 그렇죠. 이런 건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이제 이게 우리나라나 이제 일본이나 좀 이렇게 수출 경합다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비슷하잖아요. 근데 제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비슷해서 예를 들면은 너무 엔저로 가면 혹시나 우리나라 상품 경쟁력이 좀 밀리거나 그런 현상이 계속 보이고 있는 겁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수출 가격, 수출 상품과 일본의 수출 상품 VS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은 안 크다. 왜냐하면 뭐 이 부분은 이제 저는 기업을 이제 커버하는 섹터는 아니라서 명확하게는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그냥 제 판단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상품들에 따라서 그 상품의 어떤 주력 매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매력들을 지금 이 정도의 환율 차이로 인해서 그런 매력들을 뒤집을 만큼의 가격 차이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원화도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히려 1,300, 6원, 7원, 8원 이런 종가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원화도 약세고 엔화도 약세인 상황에서의 가격 경쟁력이기 때문에 어떤 상품에 대한 선택을 소비자들에게 다르게 할 수 있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현재 엔저나 뭐 원화도 약세기 때문에 뭐 현재 엔저 현상이 우리나라에 어떤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수출 면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는 사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와 원화와 위안화의 얘기를 더 많이 이건 드려야 되긴 하는데 연동성이 좀 돼요. 아시아 통화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왜냐하면 엔화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조금은 잃었거든요. 네, 아무튼 엔화가 왜 약세냐는 초완화 정책이 첫 번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랑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영향력이 되게 커요. 지금 엔화 약세에 있어서는 어떤 거냐면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건데 이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엔화는 어찌됐건 상단이 묶여 있잖아요. 그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러니까 일본은 되게 저금리예요. 그러니까 일본 돈을 빌리면 금리가 되게 낮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미국 같은 데 투자를 한다면 미국의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면 어찌됐건 일본의 낮은 금리보다는 더 높은 금리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캐리 트레이드라는 용어는 이제 낮은 저금리에서 고금리를 투자하는 건데 엔화가 대표적인 저금리인 상황인 거고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제 아베노믹스를 오랜 기간 지속해왔고 저성장을 탈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것들이 많은 기관들에서 이제 운용하고 있는 어떤 방법인데 특히 헤지펀드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꾸준히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라든지 지금 10년물, 2년물 다 이제 3%가 넘어간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물과 10년물이 이제 스프레드가 역전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금리는 계속 올라요. 미국 금리는. 근데 일본은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죠. 반대로 얘기하면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매력도가 더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면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엔화에 대한 시장의 공급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엔화 약세에 좀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 수요이거든요. 근데 사실 국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전반적으로 다들 긴축 모드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가장 금리 인상 속도가 지금 빠르고 그 폭도 깊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엔화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원화 캐리하는 분들도 당연히 그쪽으로 갈 거고 미국 쪽으로 이건 엔화만의 문제라고 하기는 볼 수 있는 건가요? 되게 이제 좋은 지적이신데 그렇다면 캐리 트레이드 수요를 왜 N 중심으로 하느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N이 사실 훨씬 더 캐리 트레이드 하긴 좋은 여건이죠. 왜냐하면 우선 상단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 운용하는 데 있어서의 손실 한도를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엔화는 당연히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는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이에요. 기축통화로 네, 그럼요. 기축통화로 묶여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이라서 이머징 국가, 특히 한국, 특히 반도체에 관련된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 지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불안전성이 있는 한국 원화에 베팅을 한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엔화에 하는 게 조금은 더 이제 안전하죠. 적당합니다. 진짜 이렇게 되면은 계속 엔저로 있기를 원하겠다. 계속 일본 입장에서요. 뭐 일본도 그렇고 뭐 헤지 펀드 트레이더 입장에서 이것만큼 안전 마진을 챙길 수 있는 게 잘 없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벌어진 스프레드만큼 계속 먹는 건 아니고 이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예를 들어 10년물이 내려온다거나 그러니까 미국채 10년물이 내려온다거나 하면은 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거든요.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많은 헤지 펀드들이 엔캐리 트레이더로 좀 피해를 좀 많이 봤었어요. 피해를 많이 봤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원론적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런 좋은 기회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제 이것도 속사정을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쉬운 거래는 아니다. 그렇죠. 이게 차익 거래라고 하나요? 그렇죠. 이게 뭔가 무손실 거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이게 하다 보면 워낙 글로벌로 다 요즘에 다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엔캐리 트레이더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와타나베 부인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들어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유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또 이 유가가 또 중요한 변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국제 통화로 달러가 자리 잡게 된 계기가 이제 국제 유가 거래 때문인데, 근데 이번에 그 바이든이 또 이제 중동 순방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평가가 좀 엇갈리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면은 근데 또 이면을 들여다 보면 뭐 그거 들어봤어요. 뭐 아브라함 협약이라나 뭐 이런 이게 왜냐면 이스라엘을 정상화시켜서 이게 오히려 이제 유가가 아니라 기름 공급을 다변화시키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도 좀 바이든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데 이게 또 선물 쪽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게 빈손 외교가 뭐 화제가 되고 있는데 달러의 뭐 지위가 이게 흔들릴 가능성은 없는지 뭐 질문이 좀 있을 수. 이거 관련돼서는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지금 자료가 6월 정도에 나온 건데 그때부터 저는 사실 두 분의 만남을 좀 기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저는 이제 하나의 이제 달러 약세가 도래할 수 있는 어떤 근거로 잡았었던 상황인데. 네네. 근데 이제 기도를 했죠. 바이든 대통령께서 가셨을 때 제발 잘해라. 제가 이걸 근거로 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평가가 엇갈리기는 하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아무래도 이제 사우디와 이제 미국은 뭐 까슈크시 사건 이후로는 되게 사이가 안 좋았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관계 회복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루어냈다라는 게 첫 번째. 그나마 저는 의미가 있다는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사우디가 본인들의 생산 최고치, 그러니까 하루 생산량의 최고치가 지금 300만 배럴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은 이거에 대한 어떤 추가 생산을 할 의지가 있다. 오펙 플러스를 통해서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점진적인 증산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같은 좀 그 전에도 사실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증산이 되긴 했어요. 증산이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러시아로부터 부족한 원유 그 생산량 자체가 500만 배럴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되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전쟁 이슈를 통해서 얼마 정도가 부족하느냐라고 했을 땐 1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이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원유가 왜 오르냐라고 했을 땐 이러한 어떤 부족분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점진적으로 지금
특히 이제 왜 바이든이 지금 사우디를 가게 됐느냐, 그 트리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딱 이 사건이었는데, 오펙 플러스 6월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량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렸거든요. 64만 8천 배럴 정도로 갑자기 추가 증산을 한다고 했어요. 시장에서 예상은 30만 배럴 정도였거든요. 이걸 보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네들이 일종의 화해 시그널일 수 있겠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이제 원유 증산을 가능케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 바로 사우디랑 컨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컨택을. 네, 이게 뭐 사실 시간의 선후 관계를 봤을 때 이게 거의 바로 붙어 있는 상황이었고 관련된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뭐 실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봐야죠. 그러나 이제 그런 얘기가 꾸준히 있기는 했어요.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빈 살만 그 사우디 왕세자랑 어느 정도 컨택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근데 아무튼 이러한 사건 이후로 바로 이제 얘기가 진행이 돼서 그렇게 되면 원유 생산량이 어느 정도 증가가 될 거냐, 시장이 지금 느끼는 부족분에 있어서 뭐 이런 어떤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요번 이제 사우디 만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장 내 평가를 봤을 땐 엇갈리는 포인트는 두 개죠. 시장이 원하는 만큼 원유 생산량은 이제 늘어날 수는 없을 거다. 오펙 플러스에서 그 정도는 허가 안 할 거다.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로 안 좋은 점은 사우디는 여전히 러시아 눈치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저는 의미 있다고 보는 포인트는 첫 번째, 미국과의 관계 개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증산에 대한 얘기는 꾸준히 나올 거다. 왜냐하면 사실 사우디 입장에선 되게 급한 불 중에 하나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사우디는 5대 중점 협력 국가 사우디 비전 2030이라는 거를 꾸준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우디 입장에서도 지금 탈탄소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잖아요. ESG가 진짜 월드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잖아요.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원유를 석유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사우디 뭐 먹고 살지? 얘네들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네는 심지어 사우디 GDP 추이를 좀 트래킹해 보면 원유의 가격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사우디 왕세자 입장에 빈살만 왕세자가 실질적인 실권자인데 지금 고민을 하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전쟁이고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탈탄소가 가속화됐고 유럽에서도 우리는 러시아의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원유라든지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겠다라는 얘기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에 대한 어떤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그럼 사우디는 더 발등에 불인 거죠. 이거 이전에 우리 빨리 경기 다각화 해야 되는데 에 대한 중점 국가 중에 하나가 미국이었거든요. 그 프로젝트가 비전 203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과 관계가 부러지고 나서 이거에 대한 프로젝트가 사실 좀 더뎌졌어요. 근데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단 말이죠. 사우디 입장에서는 뭐 지금 요번 연도만 먹고 살 거 아니잖아요. 뭐 전쟁이 뭐 100년 만년 계속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 뒤에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밥그릇을 뭘로 찾을 거냐라고 했을 땐 미국이랑 손잡는 게 이득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점차 빌딩되어지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미국이 꾸준히 요구하는 거는 당연히 아무래도 원유의 추가 증산일 텐데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도 얼마 전까지 갤런당 7달러였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고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중간 선거가 이제 제가 알기로 얼마 안 남았는데 중간 선거 전까지 바이든은 본인의 지지율을 좀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우디에 대한 압박을 조금 더 좀 높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에 대한 얘기는 뭐 의의는 저는 여기서 이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카드를 숨겨놨었네요. 뭐 바이든만 지금 뭐 원유 증산을 목표로 간 게 아니라 사우디도 본인의 이제 밥그릇을 챙기려고 하는 데 있어서 손을 내민 타이밍이 뭐 적절히 맞았던 것 같다. 뭐 그런 의미에서 유의미하다라고 분석을 하시는데 자 그럼 이제 국내로 좀 돌아가 볼까요? 최근에 옐런 장관이 또 방한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이제 옐런이 우리한테 통화스와프라는 선물 보따리를 좀 풀어주길 원했었는데 그거는 아쉽게도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뷰를 보세요? 우선 원화 관련된 그러니까 통화수합 얘기가 사실 정말 많았는데 통화수합은 저는 현실적으로 이번 옐런 방안을 통해서 얻기는 어려웠을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이걸 왜 이렇게 시장이 바랬던 건지부터 조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시장이 바랬던 이유는 첫 번째로 지금 환율이 너무 높잖아요.
환율이 높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네.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수입 물가가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것 이꼴 물가가 오른다라는 얘기고 네. 본인들의 생활 부담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고환율이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환율이 이제 변동성 자체가 좀 안정이 되어야 아무래도 주식시장 같은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것들의 변동성이 조금은 안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환율이 너무 오르게 되면은 흔히 증시와 환율은 반대적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외국인 수급이 크죠. 그렇죠. 예. 외인들의 수급이 순매도냐 순매수냐에 따라서 환율의 강세냐 약세냐도 좀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반대로 그러면 환율이 내려가면은 증시는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나 기관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율이 좀 안정되었으면 하는 걸 바라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1,300원 위를 올랐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통화 수합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좀 지속이 됐는데 통화 수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라고 보는 첫 번째 근거는 미국이 통화 수합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랑 미국 단둘이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특히 페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외환 시장에 대한 안정을 위한 통화 수합을 체결하지. 야, 한국 너희 외환 시장 지금 되게 높네. 너희 해줄게. 이런 경우는 네. 많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을 위한 통화 수합 체결은 저는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관련된 공조 정도는 나올 수 있다. 네. 근데 그 구체적 방안은 사실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건 이제 정책 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세부 어떤 일정을 정할 거니까요. 그렇지만 관련된 발언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미국도 인지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발언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통화 수합을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될 거다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정도의 어떤 예상이었던 거죠. 네. 예상이 적중하셨네요. 다행이죠. 기도 많이 했거든요. 크리스찬이신가 봐요. 그런 건 아닌데. 기도를. 이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에 주식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소식들이 요즘에 너무 잘 공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통화 수합 얘기가 나오니까 막 그걸 이제 막 적극적으로 막 네. 하길 원했던 거죠, 사람들이. 맞아요. 네. 사실 우리 연구원님 말씀대로 얼토당토하는 거의 소리인데 그거를 이제 거의 기대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네, 그만큼 시장이 너무 답답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렇죠. 예, 그래서 없는 하나 신락 같은 희망이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해서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르게 마지막 거 좀 답을 듣고 싶은데요. 네. FMC 이번 주 가장 빅 이벤트 아닙니까? 그렇죠. 자이언트 스텝을 모두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여기에 따라서 환율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FMC 전의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 이런 전반적인 거 한번 훑어주시죠. 우선 빠르게 그럼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75bp 인상 가능성, 두 번째 100bp 인상 가능성, 세 번째 세부 발언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75bp에 대한 지금 가능성이 사실 제일 높죠. 근데 75bp 인상이 된다면 오히려 달러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하락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페드워치 같은 경우를 좀 봤을 때 아니면 우리나라 FFR 그러니까 선도금리 시장 같은 걸 봤을 때 100bp 인상에 대한 베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아무래도 이제 베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진짜 100bp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소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100bp 인상 가능성을 아예 무시는 할 수 없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베팅 포지션을 잡았지만 100bp 인상이 됐을 때의 내 손실에 대한 해지 포지션도 어느 정도는 설정을 해야 돼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의 다각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75bp라면 100bp 인상분에 대한 되돌림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런 상황에서의 되돌림이 좀 유입이 된다면 순간적으로 오히려 달러가 순간적으로 주춤할 수는 있다라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75bp는 이미 어느 정도 다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만약에 100bp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때는 강달러, 아까 얘기한 킹달러가 다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땐
100bp를 올리는 이유는 진짜로 물가가 급해서라기보다는 최근 이제 CPI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피크아웃 가능성이 꾸준히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원 CPI는 3개월 연속 둔화를 보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는 지금 이제 아까 갤런당 7달러에서 최근에는 갤런당 4달러로 좀 내려왔고 많이 내려갔네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물가 피크아웃에 대한 시그널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bp를 올렸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즉슨 미국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금리를 올릴 여건은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다. 금리를 올리려면 지금이다. 이런 어떤 컨센서스가 공유가 된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끝은 정해져 있어요. 연말 기준금리가 이 정도 올릴 거다는 정해져 있어요. 다만 그 끝까지 달려가는 그 과정 중에서의 속도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차이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세부 내용은 어떻게 가져갈 거냐인데, 여기는 이제 뭘 주목하셔야 되냐라는 거고, 저는 세부 포인트를 과연 미국이 피크아웃 시그널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거론을 할 거냐, 물가의 정점을 어디로 볼 거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말 4분기로 이창용 총재께서 물가가 정점일 거다 말씀하셨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이 꾸준히 얘기하는 건 우리는 데이터 보고 결정할 거다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섣부른 움직임은 보이진 않을 거지만 관련된 언급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지금 페드 입장에서 그러니까 FOMC 입장에서 이러한 시그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은 시장 내에서는 꽤 유의미하거든요. 왜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발언이라.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주목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정도로 좀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지금 환율 자체가 많이 내려왔다고 해도 이게 진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차트를 보면은 막 1,300원 윗선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놀고 있는 건데 네. 낮다라고 하긴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보면은 국내 증시에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도 개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보다는 이게 투자자들이 그냥 너무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안정화가 됐다고 해서 이렇게 판단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제 그 원인을 사실 뭐 기다렸다, 저점 매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지금 미국의 실적 발표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저번 주까지만 해도 미국의 한 75% 가량이 예상치보다는 높은 실적을 냈거든요. 그리고 딱 이제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뭐 PMI가 50을 하회하기 전까지만 해도 경기 지표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최근에 이런 경기 지표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되게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그러면 경기 지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유가도 내려갔어. 노드 트렌도 재개한대. 나쁘지 않은데? 하면서 조금씩 저가 매수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반등이 좀 올라왔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유럽의 PMI 같은 거는 다 서비스 PMI 같은 경우는 50을 하회했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그런 어떤 경기 지표 관련된 불안함이 다시 좀 재차 또 들어오다 보니까 나스닥은 좀 빠지고 다우는 좀 오르고 또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연구원님도 주식 투자 하십니까? 저는 안 합니다. 아직 투자. 혹시 선물 거래나 이쪽으로만 그냥 조금 보시는 거세요? 네. 왜냐하면 우선 저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그 어떤 품목도 당연히 있고요.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께서는 본인이 커버하고 있는 거는 종목을 거래를 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의 거래들도 컴플라이언스 팀에서 이제 훨씬 많은 이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보고서가 시장 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를 듣고 이제 좀 무서워가지고 그냥 위에서 적당히만 해라 그러면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 이제 환율이 아직까지 자리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들은 실적이라는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뭐 추가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제가 최근 이제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가끔 기자분들께서 전화 오시면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심리적으로 사실 되게 민감해요. 그리고 장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건 장이 얇다라고 표현을 하고 장이 얇은 상황에서는 순간적인 쏠림으로 인해서 상승이나 하단이 좀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변동성이 큰 국면에서 너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매매를 자주 하지는 말아달라. 네, 지금 같은 국면, 특히 3분기 같은 국면에는 매크로가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상당히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 전쟁 이슈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어떤 순간적인 경제지표 발표나 뭐 이런 어떤 매 순간의 변동성에 따라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일단 보류를 하거나 본인의 포지션 유지를 해라를 좀 추천드립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명확하게 해주셔가지고요. 지금 같이 보시는 분들 속이 시원하다고 아주 난리십니다. 네, 다음번에 또 보시는 걸로 기약을 하고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김승혁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모님.